간단한 인사부터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영과 상상 무비토크의 모더레이터, 사실 모더레이터라기보다는 수다를 떨러 왔는데요. 같이 수다를 떨게 된 신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신지 배우님의 픽인가요? 초청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영과 상상에 대해서 같이 수다를 떨러온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그냥 편하게 수다 떨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지원 감독님이랑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은 즐겁다 작품의 연출 감독을 맡으신 이제 감독님이시고, 근데 그게 또 인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촬영 장소가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오면서 아까 감독님 촬영 장소도 보고 오셨죠? 네네. 어제 밤에부터. 그 미림극장 제가 두 번째 방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인천 독립영화제 때 잠깐 밤에 왔어서 이쪽 지리를 몰랐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촬영을 했었던 장소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앞을 지나오게 돼서 그 옛 생각도 나고 또 반갑고, 그래서 아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촬영장도 다시 갔다가 그때 즐거웠던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즐거우셨었나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쵸, 당연히 그쵸? 영화 찍을 때 제일 행복하니까요. 그때 다 지나고 나면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도 뭔가 인천이란 특히 동인천 이쪽이 그러니까 괜히 좀 괜시리 친숙하고 그런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워낙 미림극장은 인천에서 영화제 상영하고 그럴 때마다 자주 왔었는데 저한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워낙 분위기도 특이하고 또 되게 귀한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온 것도 정말 좀 설레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엄청 바쁘게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좋아하는 일본 영화를 한 편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게 저는 원래 최애를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같이 골랐던 작품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영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거 중에 다른 후보 중에 하나는 뭐 종이달도 있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종이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런 작품도 같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다가 다른 분 하셨다 그래서 안 됐고 이렇게 돼서 우영과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걸 하기로 하고 다시 보면서 하게 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관심사인 어떤 연기 연출이나 아니면 어떤 연기 배우의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필연적으로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왓챠나 다른 데서도 다시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곱씹으시면서 다시 봐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번 달에는 그 윤혜리 배우님이랑 김도영 감독님이 같이 드라이브 마이 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꽤 많으시네요.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또 많이 보셨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저번 달에 또 상영을 했으니까 약간 공통점을 이렇게 연관성을 좀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거를 또 지원 감독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다 해가지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저번 달에 이 프로그램이 같은 이제 하마구치 유리스케 감독님의 드라이브 마이 카였더라고요. 그래서 우영관 상상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마이 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그 제작 기간 자체가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드라이브 마이 카의 원작인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그 작품의 판권을 이제 허락받으려고 이제 그 허락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우연과 상상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과 상상 어쨌든 3개의 에피소드로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번과 2번을 먼저 찍고 드라이브 마이 카를 촬영한 다음에 마지막 3편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와 우연과 상상 2개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연과 상상과 드라이브 마이 카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특히 우연과 상상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영화적 요소들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 다 들어있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마이 카를 찍기 전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드라이브 마이 카의 어떤 장면들을 미리 좀 찍어보는 리허설을 해보는 느낌의 좀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히 뭐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제목이 뭐였죠? 마법이죠. 마법의 경우는 뭐 그 자동차 안 장면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뭐 에피소드 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도 그렇죠. 2에서 어쨌든 낭독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가우군가요? 그 주인공 남자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쓴 글을 사실은 어떤 목소리로 듣는 어떤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세계에서 본인이 뭘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제작 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겹쳐서 보면 뭔가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낭독 부분은 사실 해피아워에서 나오는 그 낭독이랑 많이 겹치게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이제 3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좀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소감 전에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를 언제 처음 접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아사코가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극장에서 못 봤고 OTT로 올라왔을 때 우연치 않게 사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사코라는 영화가 있다. 갑자기 나온 일본 영화인데 이 영화 너무 좋다라는 얘기 들어서 보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영화 안에서 개연성이란 무엇인가, 개연성은 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계속 있었던 차에 아사코를 봤는데 아사코를 봤을 때 제가 느낀 첫 인상은 개연성을 다 무시하는 거죠. 개연성보다는 어떤 이 감정이나 어떤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간의 충돌들, 감정의 충돌,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이 영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나간다는 인상을 받아서 이 감독은 도대체 무슨 감독이지? 라는 사실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처음 하마구치 류스케를 접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좀 해피아워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마이 카 우연과 상상을 가장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개봉도 가장 최근에 했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4편을 봤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4편의 장편 영화를 봤는데 우연과 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냥 하마구치 류스케 입문서 같은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3편에 비해서 런닝타임도 사실 가장 짧고 어쨌든 단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야기도 제가 느끼기에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 중에 가장 대중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연출에 대한 연기에 대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저는 이 영화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잘 들어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한테는 어쨌든 이 감독님의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가 약간 우연과 상상에 나왔던 에피소드들이 그 어떤 경계에 대해서 저는 자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연기의 경계 혹은 현실에서 영화로 들어가는 어떤 경계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받았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님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좀 더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약간 탐구하는 사람처럼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실험하고 탐구하고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영화적인 관습 같은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중요시하는 이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면 어떻지? 이걸 계속 탐구하는 사람처럼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으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으셨을까요? 혹시 손으로라도 표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다른 분들, 네, 다들 진짜 다양하시군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저요. 처음 봤을 때 저는 3번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 3번에 그 다시 한 번이라는 그 단편이 제일 좋았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저는 두 번째였던 문을 열어둔 채로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 문을 열어둔 채로 어쨌든 그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마우치 류스케는 진짜 뛰어난 스토리텔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가장 제가 느꼈던 건 에피소드 두 번째의 이야기 진행 방식들 어쨌든 뭔가를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방식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뭔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구나 단편에 딱 맞는 딱 떨어지는 이야기구나 정도로 느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 그것뿐더러 이제 뭔가 그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어쨌든 그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우연이라는 어떤 키워드 그 우연이라는 키워드가 하마구치 류스케한테 어떤 의미인 거지? 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저는 에피소드 그 문을 열어둔 채로라는 영화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두 번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최애를 잘 고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고르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 3편이 저한테 되게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 번이 진짜 너무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또 다시 보니까 좀 두 번째 에피소드 그 문을 열어둔 채로를 봤을 때 이런 재미가 있네 라고 좀 새롭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첫 번째 영화 마법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영화적인 관습적으로 쓰던 방식들을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영화적인 상상의 부분과 현실의 부분들을 영화적인 기법으로 좀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왜냐면 물론 영화 이 세 편 다 막 시간의 흐름을 5년 후, 막 3개월 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안에서 사실 그런 방식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그렇게 그냥 툭툭 옛날에 그 무성영화? 흑백영화에서 보여주던 방식처럼 그렇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메이코의 얼굴이 확 줌인 딱 됐다가 빠져나오면서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딱 보여주는 또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오히려 그런 시도를 한 게 첫 번째 영화였고 세 번째 영화는 그 배우들의 연기로서 그 역할극처럼 하잖아요. 내가 너의 진짜 친구는 아니지만 그럼 내가 그 친구 될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냥 현실과 상상을 연기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의 문을 열어둔 채로 같은 경우에는 영화 안에서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되게 전체적인 감정이 되게 절제되어 있잖아요.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내면에서 엄청난 요동이 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리고 시선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 않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들킬까봐 혹은 네 하여튼 숨기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또 보여주면서 최대한 절제하는 어떤 연기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되게 영화적인 네 일반적으로 영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했던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세 편이 이렇게 묶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영화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네,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 손을 들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마법이라는 영화였죠? 네. 그 차 안에서 투샷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보여주는 그 씬의 어떤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찍히지 않았나, 그걸 찍지 않았나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차 안에서 투샷이 진짜 영리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의 표정이 그리고 리액션이 계속해서 보여지잖아요. 저는 그게 또한 약간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 영화 안에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 배우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믿고 빠져 있는지 나는 보여줄 수 있어. 난 감독으로서 자신 있어. 라는 자신감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앙상블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빠져있는 지금 상태, 그 한 남자한테 굉장히 마음이 뺏겨있는 그 상태도 엄청나게 설레지만 불안하면서도 설레고 막 행복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싶은, 메이코의 동의를 얻고 싶은 그 모습이 막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그리고 또 메이코는 뭔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만 열심히 이 사람한테 막 동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 상태가 다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보면 투샷으로 엄청 길게 찍잖아요,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원샷 시작하다가 이제 투샷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정보도 모르고 그냥 듣게 되다 보니까 원샷으로 각각의 말하는 인물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이 상대 배우였던 그러니까 메이코도 뭔가를 알게 되고 뭔가를 단서들이 발견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샷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 추쿠미가 하죠. 추쿠미가 하지만 그걸 듣는 어떤 메이코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측면들이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물론 보면서는 그치 저 사람 또 저거 되게 길게 찍었을 텐데 배우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자동차 장면이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 실제로 차 안에서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지만 운전을 안 하고 대부분 이제 세워진 차에서 이제 뭐 스크린을 치고 이제 뒤에는 CG를 만들어서 차가 달리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면서 찍는데 당연히 하마우치 유스케 감독님 보니까 이제 실제로 찍은 거죠. 실제로 자동차가 달리고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제 찍었는데 어쨌든 하마우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현리 배우였나요? 거기서 추쿠미로 나왔던 현리 배우의 치쿠미 그래서 현리 배우의 GV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걸 찍기 전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카즈 남자 그 남자 새로 만난 메이코의 전 엑스 보이프렌드였던 카즈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잖아요. 어떤 느낌들. 근데 이제 그거를 촬영 전에 하마우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써서 그 대사를 썼대요, 그냥 그 내용을. 그래서 어쨌든 그걸 리허설도 하고 실제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뭔가 확실히 하마우치라는 감독은 이 감독으로서 배우들의 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연기 그다음에 어떤 진짜 같은 연기에 다가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신지 배우님 조금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왜 마법 같은 순간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이야기 자체가 난 그때가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영화 자체에서 그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저한테 너무 마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그 상황을 이미 체험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 사실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배역을 맡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연기는 그냥 어떤 한 허구의 세계를 그냥 지금 우리 차 안에서 이 연기할 거고요. 자, 제 준비 여기 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전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서 이 상대방의 말이 나한테 어떻게 닿는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츠구미 배우의 그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표정이 사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게 진짜처럼 느껴졌던 게 자꾸 어떤 생각을 딱 자기가 떠올렸을 때 이렇게 그 감정이 번지듯이 보이는 거예요, 표정에. 저는 그게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리허설을 하고 실제로 촬영 어떤 그 서브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배우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데 그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연기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거야말로 진짜로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연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를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배우 입장에서. 왜냐면 배우들한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귀하고 감사한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이란 거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 대비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뭔가 되게 찍기 바쁘잖아요. 바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우들도 당연히 감독은 계속 배우한테 여유를 가져라, 편하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은 편할 수 없고 절대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프레셔를 온전히 받는 현장에서 사실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사실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일 것 같긴 해요. 한편은 굉장히 그래서 보면서 왜 하마우치라는 사람의 영화가 왜 다를까? 요즘에 왜 하마우치라는 영화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열광할까라고 봤을 때 결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밀어붙이는 어떤 그 열정과 이 사람의 방법들이 결국은 보는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결과들이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경과일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영화가 좀 다르구나, 동시대 어떤 영화들과는 특히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보는 상업 영화와는 뭐가 다르구나를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감동적이라고 사실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연극은 이렇게 딱 막이 올라가고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멈추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해서 배우들이 그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것들이 서서히 쌓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생기는데, 영화는 너무 분절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시나리오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쭉 이런 흐름이구나를 너무 이입하기 좋지만 이걸 너무 컷으로 이렇게 잘라서 찍고 여러 번 테이크를 가는 과정이 너무 연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지 않으면 이게 툭툭 끊기고, 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이미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배우들의 에너지와 호흡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서 자연스러운 그들의 주고받음과 시너지들이 담아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좀 엄청난 장점이고 그거를 그대로 담아내시는 거구나라는 실감이 좀 듭니다. 그런 내용은 또 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는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쓰신 책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저는 우연과 상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연과 상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매번 우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상상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그럼 하마구치 유스케라는 사람한테 우연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연출적인 순간이나 아까 얘기했었던 연기가 작동하는 원리들, 그러니까 어쨌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영화도 좋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연기 연출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에서 그 방식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한테 우연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딱 계획된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조금 계획을 덜하고 그 안에서 뭔가 그 우연히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나 이 영화 안에나 배우의 연기나 연출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항상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2번으로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1번이에요? 뭐 넘어가고 싶으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2번에서 좀 하고, 제가 1번에서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계속 하마구치 감독님에 대한 칭송이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칭찬인지. 뭐 어쨌든 뭐 훌륭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칭송은 계속 될 거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이거는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3자 대면을 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세 명, 두 여자와 그 남자가 3자 대면을 할 때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되게 우습게 꽝스러운 생각인데, 거기서 이렇게 줌인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메이코한테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나서 카지가 이제 그 여자를 추구미를 네. 따라가고 주민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이 빠지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컷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보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이 빠지면 다시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면서 저 배우들은 이렇게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저 카메라 밑으로 기어서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앉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은 그러지 거죠.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봤던 인터뷰 아까 봤었던 현리 배우 주위를 봤더니 역시나 그렇게 뒷문으로 빨리 들어와서 카메라 그 밑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서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끊어서 가도 효과로 뭔가 주민 주마와 효과를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렇게 가서 이제 주마웃이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서 생각보다 한 마디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러고 다시 컷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굳이. 네, 굳이 아니 그렇게 해서 또 나머지 상황이 쭉 갔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굳이 한 마디 하고 자를 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에 대해서 뭔가 물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크리스토퍼 놀란이 CG를 안 쓰고 필름을 쓰는 그런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고집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배우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거죠. 만약에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아니 이거를 빨리 컷하고 넘어갈 건데 90까지 이렇게 기어와서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배우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뭔가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되게 연극을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배우들과 같이 소통을 나누고 준비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연극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어떤 페이크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약간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영화와 연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배우가 보세요. 그걸 찍다가
자 주민 들어갔으니까 자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돌아서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앉는 것 자체가 그 다시 들어가서 앉았을 때 다시 그 평온한 호흡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배우의 연기인 거잖아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연기의 하나니까 그런 기회를 그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상상이고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짧게 얘기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는데 이제 그쵸. 어쨌든 움직임이 있었고 그럼 당연히 호흡이 달라질 테고 그러면 그 어쨌든 달라진 호흡으로 다른 연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끊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쭉 갔으면 그냥 그 달라진 호흡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다른 연기를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가능성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잖아요. 이거 왜 효율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찍고 이건 결과론적인 생각인데 배우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네. 추측입니다. 뻔뻔치하시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칭송만 할 것 같아서 그냥 편지를 한번 걸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영화에서 그렇게 뭔가 상상, 현실과 상상 이거를 팍 그렇게 줌인 해가지고 줌 아웃 했는데 이거 사실 상상이었어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 이러는 게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일반 영화에서 보여주던 방식과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깨게 만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너무 어려운 브레이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브레이트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연극에서는 어쨌든 제4의 벽이라고 하죠. 제4의 벽 맞겠죠? 제4의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그 보통은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세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막이 있다, 벽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제4의 벽이 되는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거죠. 관객들한테 사실 우리 연극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브레이트라는 사람이었고 그런 효과 그런 이렇게 좀 동떨어 오히려 이렇게 한번 딱 깨어나게 만드는 그것을 소격 효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연극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우치게 해줌으로써 메시지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 에피소드였던 다시 한 번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어쨌든 그 맞아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얘기하다가 이름들이 뭐였죠? 그분들이 나츠코랑 아야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나츠코가 아야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의 그 친구 배역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둘이 서서 얘기할 때 카메라가 이 안에 있다가 한번 밖으로 나가요. 그 창밖에서 이 밖에서 이제 창을 걸고 둘을 찍거든요. 이제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뭔가 이게 영화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그냥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영화야.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영화를 한번 시작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알려주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소격 효과와 같은 거고 하마주리 감독은 그런 식의 어떤 뭔가를 환기시키면서 뭔가 다시 집중시키는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그 배우들이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카메라 정중앙에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장면들도 꽤 영화마다 한 장면씩은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런 컷들이 보여질 때 그런 앵글이 보여질 때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오히려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진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아까 우연과 상상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쭤봤잖아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이고 사실 현실에서 더 상상 같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개연성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영화니까 더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솔직하게 하지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들을 대놓고 하잖아요. 네, 대놓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었어 라고
되게 유머스럽게 퉁치고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아 영화가 가진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에서구나 라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혹시 첫 번째 영화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저기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 복화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여기도 그 복화술 같은 게 좀 드러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나? 아니면 다른 이 감독 다른 작품에서라도 그런 게 좀 쓰인 게 있는지. 복화술이요? 예. 복화술이 나타났던 장면이 있었나요? 혹시 다른 작품에서라도 혹시 이 사람이 이쪽에 관심 가지고 혹시 시도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화를 주로 하니까 혹시 이런 네네. 것도 쓰지 않았나 갑자기 궁금해서. 네. 복화술을 하는 장면은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작품에서도 네, 못 봤던 거.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네. 근데 뭐 제 기억 틀릴 수도 있지 뭐제 네, 기억으로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제가 좋지 않아서 원래. 저는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네, 제가 본 영화에서는 네. 혹시 다른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두 번째 영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두 번째 문을 열어둔 채로였죠. 네, 문을 열어둔 채로. 이건 근데 저는 확실히 두 번 그러니까 N차로 봐야 훨씬 더 재밌게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외설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쉽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뭐 그럴 수 있을 있죠. 수도 네. 있다. 외면할 수도 있다. 네. 애써. 아니면 말고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은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되게 어려움? 자기가 영화를 하면서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을 토로하는 작품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일본 사회에서 그 영화 안에서 교수가 직접적으로도 그 말을 하지만 일본 사회가 약간 겸양을 굉장히 우선시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한 문화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문화에서 뭔가 나 사실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못난 사람이야. 막 이런 거를 드러내기가 되게 어렵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교수의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얼마나 그 교수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있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대사를 써놓진 않아. 있네. 존재만으로 미움을 살 때가 있죠. 하지만 제 자신을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보면서 이것이 일본인이 얼마나 일본인으로서 정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시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아래에서 깨어 나오는 어떤 과정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둔 채로가 제일 좋았는데 제가 좋았던 이유 제가 다시 보면서 뭔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 그다음에 어쨌든 세상의 다양한 면들 중에 이 사람은 어떤 것에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좀 말해주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글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 때 우연이라는 순간은 항상 사실 피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인물이 만나거나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우연보다는 뭔가 어떤 개연성이 딱 갖춰져 있어서 그럴듯하게 일어나거나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연이라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죠. 인물들의 만남이나 상황들 자체가 사실은 개연성보다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만나고 근데 보면서 그런 우연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가 왜 이상하지 않지? 그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단편이라고 봤을 때 그 마지막에 이제 사과와를 잘못 써서 딱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러니까 단편스러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딱 깔끔한 엔딩. 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딱 끝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단편에 어울리는? 단편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엔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훨씬 더 자극적이거나 딱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강력한 순간 그 순간에 계속 포커싱해서 특히 영화라는 매체는 어쨌든 그런 순간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로부터 5년이 흐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던 거는 하마구치 류스케라니 감독은 그런 어떤 우연적인 순간보다 그 우연 이후에 어떤 미치는 어떤 영향들, 그다음에 인간에게 그 우연한 상황을 겪은 후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파동이나 파장이나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나 이런 어떤 이후의 일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이란 건 결국은 그런 순간보다는 순간에 경험하고 나서 겪게 되는 어떤 변화와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그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이 뒤에 이야기들이 좀 사족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뒤에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마지막에 어쨌든 그 남자로 끝나잖아요. 사사키로 끝나잖아요. 사사키가 그 터널로 들어가서 근데 또 거기서 어떤 이 사람의 이 일을 겪고 난 사사키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또 상상하면서 끝나게 되는 방식 자체가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가 바라보는 그다음에 포커싱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간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애를 느꼈어요. 인간애와 그렇죠.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는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근데 그 남자 사사키 네. 사사키가 혼자 남겨진 그 버스가 터널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저는 그게 사사키가 혼자 남겨진 버스여서 사사키 입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사키만의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이거 제 생각이네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당황스러운 표정을 너무 주시네요. 그 저는 그게 그 여자 주인공과 그리고 그 교수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터널로 갔다가도 우리는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은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드라이브 마이카 또 연장선상인데 어쨌든 그 낭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 나오라는 여성이 그 세가와 교수의 그 소설의 한 그쵸. 부분을 낭독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죠. 그건 이제 본인이 쓴 각본을 읽고 그걸 이제 라디오 그 테이프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는 소설을 써도 진짜 잘 썼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글을 굉장히 잘 쓰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영화 안에서 그런 낭독 장면, 자신의 쓴 글을 어떤 배우가 됐던 어떤 타인이 읽어주면서 그 자신의 글을 읽어주면서 그게 육성으로 뭔가 현실화되면서 느껴지는 이 경이로움과 희열을 그 인간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글도 좋아하지만 글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뭔가 현실화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를 찍고 연극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낭독 장면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읽어주는 장면에서 되게 그 묘한 긴장감이 엄청 흐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전반적으로 약간 눈을 뗄 수 없는 그 묘한 긴장감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챕터 안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가 사실 당신이 무서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이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식 밖의 사람을 만나거나 상식 밖의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뭐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흥미 있거나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이고 그거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영화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야기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어쨌든 하머스 감독님의 연기 연출론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문을 열어본 채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쨌든 대부분의 촬영이 이제 그 교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4일 동안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4일 동안 찍으면 안 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 한 공간에서 대화만 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4일 동안 찍었다. 효율성이 그렇죠. 떨어지죠.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은 이걸 4일 동안 찍은 이유는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 우연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하루 만에 빨리 찍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찍기 바쁘고 어쨌든 정해진 어떤 콘티나 정해진 어떤 연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4일이라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어떤 순간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는 건 거죠.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네. 네. 우리가 뭔가 딱 짜놓지 않아도 네. 새로운 순간들이 개입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모습인 건데,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감독들이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을. 하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꿈꾸지만 자본에 의해 그렇죠. 자본에 의해서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청 그거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이기도 해서 사실은 모든 감독들이 저는 꿈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감독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만큼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적으로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이 배우들이. 근데 보통은 시나리오가 다 쓰여져 있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작품들도 다 사실은 대본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연기는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보통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대사니까 배우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미 짜여진 것을 안 그런 척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식의 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진짜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어떤 번지는 표정이나 진짜 살아있는 에너지를 영화로 담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들여서 찍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문을 자꾸 닫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실 유머러스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순간,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아, 그쵸. 학생 상담할 때 문을 닫지 말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웬만하면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진짜 너무 웃기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번째 챕터에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저기 네. 저 음악인데요. 혹시 또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피아노 네. 연주가 주로 나오잖아요. 다른 영화에서는 어떤 음악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는지 저것도 궁금하거든요. 감독이 특별히 뭐 관심을 갖는 장르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뭐 작곡을 하는 건지 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도 음악은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썼던 음악은 슈만의 예. 교향곡을 다 썼고요. 다른 작품에서 뭐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작곡을 글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 피아노였나요? 다른 작품에서도 저 사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다른 작품에서 그럼 주로 피아노 연주가 이렇게 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 뭐 영화 자체 분위기도 그랬고 강렬한 사운드나 뭔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의 음악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잔잔하게. 네 그런 음악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연과 상상이 혹시 음악도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다른 작품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렇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끄러운 음악은 안 한다고 거의 뭐 조용한 음악이 주로 일어나요. 다른 작품에서. 그랬었던 것
것 같아요. 뭐, 네, 기억하기로는 예, 그렇게 막 그랬던 거. 이렇게 막 그 튀는 네. 그런 불안하진 않고 네,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항상 부담이 봤을 되는 때 그쵸 음악 음악이 막 않았었던 도드라지거나 것 이런 같아요. 느낌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서요. 네, 그러게요. 피아노 곡 같았던 느낌이 기억이 있네요.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있지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시 봤을 때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은 왜 과거를 찾아? 누군가를 이렇게 찾고 있나? 라는 생각. 분명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현실에서 뭔가 실패했거나,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찾고 있을 텐데, 왜, 무엇을 찾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제일 저한테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뒤에 나오지만.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런 과거를 찾는 사람인데 이제 영화의 시작은 사실은 SF의 설정을 가져오잖아요. 미래 사회에 갑자기 제논 바이러스인가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그래서 벌써 좀 이렇게 잉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자막이 뜨길래 이 사람은 진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구나. 오히려 뭔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화 형식들을 일부러 좀 파괴하려는 사람에 가까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시도하는 사람.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가 과거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지난날 소중한 감정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현실을 잘 살아보고자 사실은 찾아온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좀 돋보였던 이 세 번째 챕터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그 배우들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고받는 진짜로 서로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호흡이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롱테이크 물론 컷이 분할되는 부분도 있지만 롱테이크로 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거기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균열들이 생기잖아요. 뭔가 내가 너 친구가 아니었어. 가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딱 보면서 이야기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구나. 배우들의 연기도 잘 포착해내지만 진짜 이야기를 잘 쓰는 사람이구나. 네, 지루할 틈을 안 주는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편의 영화 중에 가장 따뜻한 이야기이잖아요. 세 그쵸. 번째 다시 한 번이라는 에피소드가.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연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근데 어쨌든 하마우치 미스케 감독님도 홍상수 감독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 그런데 보면서 이제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화로 대부분의 영화의 구성 요소가 대화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좀 다른 지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하마우치 미스케 세 편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공간에서 사실 대부분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움직임을 갖거든요. 네. 자리를 계속 변경하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근데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근데 어쨌든 하마우치 유스케 감독님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제자였고 근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감독이죠. 이 영화 안에서 이 프레임을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근데 그건 또 사실은 구로사 아키라라는 감독님이 사실 굉장히 잘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걸 또 봉준호 감독님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봉준호 감독도 기요시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딱 봤을 때 그냥 이 사람의 영화는 대사가 많어 라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영화를 보면 어쨌든 이 공간 자체를 스테이지로 활용해서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떤 연출적인 느낌을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연극적이라고 사실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동선을 적극적으로 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는 것?
물론 이거조차도 영화이지만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인 척하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연기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사실은 신비로운 그 현상, 아니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 연기가 딱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것을 영화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네.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어쨌든 세 번째에서 그러니까 저도 연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의 역할 놀이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나치코, 그러니까 아야가 이제 나치코의 상대 그 친구 역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육교 위에서 이제 나치코가 아야의 그 노조미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하거든요. 어색하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너는 걔가 아닌데 갑자기 해주겠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배우들이 연기를 했을 때 첫 진입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람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그런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뭔가 진짜로 변하는 순간들이 그 안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봤을 때 그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결국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진실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잖아요. 네. 나치코도 그랬고, 그렇죠. 나치코도 그랬고, 육교에서 아야도 본인이 사실 상대한테 하지 못했던 네. 자기 속에 감추고 있었던 어떤 진실된 순간을 꺼내는 순간,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이상한 어색한 연기를 하다가 연기가 아니라 진실된 어떤 말의 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연기란 그런 게 아닐까? 네. 연기는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대사를 읽고 어떤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연기라는 것은 되게 역설적으로 어떤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이 진짜 좋은 연기로 다가가는 순간이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그 딱 두 장면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이 이야기가 그냥 영화에 진짜 그냥 영화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이야기는 결국 그 연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내가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어떤 진심의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고 그게 서로가 소통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뭔가 상상이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상상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되게 물성화시킨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되게 추상적인 영역을 요게 상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상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영화의 언어로 보여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단순한. 네. 그랬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사이코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그 치료하는 것 같잖아요. 서로 치유의 순간을 연기를 통해서 치유의 순간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챕터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그 위로를 되게 받고 싶은 우리가 항상 위로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살면서 나를 되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그런 순간을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 대부분 한 것 같은데요. 다 하셨을까요? 네. 네, 어느덧 한것 같습니다. 네, 정말 6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질문이 있으시면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네. 영화 내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다른 GV에서 감독님의 말씀 중에 오히려 배우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대화할 때 진심이 자주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인상적이어가지고 신지 배우님께서 연기 연습이라는 단편을 하실 때 이제 신지 배우님이셨던 주인공과 주인공의 후배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영광산 같은 경우는 모든 대화들이 이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고 혹은 같은 공간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
드리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 얼굴을 마주보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대화할 때 뭐 특별한 차이점이나 따로 고려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기할 때요? 네. 근데 저는 그 하마구치 류시케 감독님도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을 살 때 그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할 때가 더 편하지만 솔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뭐 겸연쩍어서 눈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솔직하고 싶은데 이거를 도저히 눈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거나 뭔가 그럴 때는 아무래도 눈을 피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니까 연기를 할 때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딱히 뭐 연기를 할 때 다르게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캐릭터로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상대한테 이 말이 어떻게 전해질까라는 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혹은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걸 사용하는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세 번째 얘기를 재밌게 봤는데 좀 궁금했던 거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초반 시작이 동창회잖아요. 동창회 갔는데 유일하게 말 거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마지막 때쯤에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쟤를 왜 기억을 하고 말을 했는데 걔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걔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첫 부분만 나오고 아예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첫 대화가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대화처럼 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한테 질문하는 게 넌 이런 데 안 오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네가 왜 여기 왜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그런 상상을 하게 하는 게 제가 이분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거는 어쨌든 영화야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장면인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상상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장면 과연 이 장면 이 인물 왜 등장시켰을까? 뒤에 안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저는 매 에피소드마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그 택시를 탔을 때 그 첫 샷이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보는 그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거든요. 뒤에 두 여자를. 그래서 저 샷은 왜 든 거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 장면을.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냥 는 것 같고 뭔가 두 번째도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맞죠. 첫 번째도 카진에 갔을 때 그 여직원 있잖아요. 그 여직원이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을 주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뚱맞은 순간이죠.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이 인물을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인 말을 해주고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야기적인 어떤 그냥 요소로서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에서 그게 나오는 어쨌든 말씀 느끼셨던 바도 저도 똑같이 이게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비꼬는 듯한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나츠코는 그 친구를 만나러 온 거죠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날 그 기대감에 온 건데 사실은 거기서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훨씬 더 사실은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외로운 상태에서 호텔에 가서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 얼굴로 끝나잖아요. 그 시퀀스가. 그래서 그런 어떤 나츠코의 감정을 조금 더 그래서 그 뒤에 만나는 아야의 만남을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신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룸미러는 그냥 이 남성이 뒤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화가 사실 좀 외설적이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그냥 흥미롭게 듣는 남성의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샷으로 그냥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뭐랄까
그 직접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쵸?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 드는 게 그 제목과 너무 부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등장도 다 우연이잖아요. 근데 우연에 의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다가 멈칫하게 되고 어떤 뭘 하다가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런 우연들이 되게 그 엄청 큰 우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한 우연들도 서로 주고받음을 계속. 맞아 보여주는 작업 같아서 네.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도 제 의견으로는 사실 그게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거나 잠깐 스치는 어떤 인연들을 인상 깊지 않게 그냥 바라보고 그냥 넘길 때도 많잖아요. 물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혹은 영화 안에서 주인공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니까 그 주변 인물들이 그 개성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남기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저 사람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게 그 감독님의 신념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저도 출시안에서 저렇게 막 저런 얘기를 해? 어쩌려고? 막 이런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자기의 관점이 있는 인물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감상도 듣고 싶어요.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저 한 번만 더. 네. 현실과 이상, 현실과 꿈, 진실과 거짓, 자꾸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애매모호한. 저번에 드라이브 마이 카 보고도 느낀 건데 갑자기 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진실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무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봐라. 이제 그러고 이제 쭉 다음 뭐 살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거의 심리 상태 묘사하고 이제 쭉 그게 진행 뭐 나열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바람은 분다, 뭐 세상은 흘러간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드라이브 마이 카 보고도 느꼈고 여기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냥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어떤지. 그러니까 장자이고 호전몽 그 꿈 얘기처럼. 그냥 그 현실이고 이상이고 이상이고 현실이다 그렇게 그냥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글쎄 어제는 지금도 저 복잡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어때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거 보면 이제 뭐 과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환상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참 복잡하구나. 어떻게 결론을 못 내. 과연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두 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세상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고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는 이제 그 살인 사건 저지른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결국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차피 다 현실에서 펼쳐지는 거니까 그냥 다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지. 수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글쎄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그 감독님이 어떤 것을 재단하지 않는 것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걸 현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이 주인공들도 그럴 때가 있고, 하지만 그걸 상상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 현실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과거를 찾아 나선, 그래서 현재를 마주하려고 한 나치코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고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서 대단하지 않아라는 그냥 그거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리고 네가 터널을 지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그냥 그건 그냥 지금의 현재인 거니까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영화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계속 만들면 점점 느껴지는 거는 이게 뭔가.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감독은 그 세계를 만들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 그다음에 사실 가고 싶은 세계를 계속 만들게 되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계속 만들수록 뭔가를 재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겨요. 이게 뭔가 훨씬 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야,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구호를 외치듯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딱 규정지어서 뭔가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되게 기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내가 겪고 있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영화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게 뭔가 딱 규정돼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거죠, 세상 자체가. 그리고 복잡함에 대해서 훨씬 더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다 보니 영화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재단하려는 것들은 조금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내 세상을 표현할 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어떤 세상으로 다가갈지는 사실 좀 관객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열린 엔딩의 느낌보다는 최대한 그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재단한 세상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뭔가 공감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영화란 매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나로서 그게 과연 별로 흥미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 재단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군요. 근데 정말 그런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쓸쓸해. 갑자기 쓸쓸해지셨어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혹여나 상처를 드리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모두 따끔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저 근데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듣고 싶어요. 네. 아까 그 홍상수 감독님 이야기 하셨었는데 혹시 처음에 그 1편에서 주민이나 주마웃 많이 쓰는 거 혹은 또 롱테이크로 가져가는 거 또는 그렇게 막 대화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혹시 홍상수 감독님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그것은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다 미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스타일의 영화를 홍상수 감독님만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마추스키 감독님이 뭐 인터뷰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읽었던 거는 뭐 에릭 로메르나 존 카사레츠나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어떤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주민은 어쩔 수 없이 홍상수 감독님이 그쵸. 생각날 수밖에 예, 없는. 이미 사실 홍상수 감독님의 시그니처가 그렇죠. 돼버렸기 때문에 하마추스키 감독님도 인터뷰 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민이 갑자기 킵 중 킵 아웃이 사실 홍상수 감독님 어느 순간부터 인지한같이 돼버린 거라서 본인도 의식하고 있고, 근데 뭔가 본인이 이게 내가 홍상수 감독을 따라한 게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신기하고 웃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근데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도 있지만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들의 그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그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홍상수 감독님의 영향도 본인 스스로 뭐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고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다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아, 이렇게. 네. 네, 저는 이 영화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좋아하는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영화는 저는 처음 볼 땐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고 두 번째도 이제 개봉 시기에 또 봤는데 그때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학교에서 예술영화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영화도 세상에 있고 너무나 좋은 영화니까 다 같이 한번 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아직 뭐 감성을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모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네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사표현으로 알고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네, 뭐 말하지 못한 것들도 많지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 마지막 챕터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그 따뜻함, 서로 위로가 되는 마음, 네, 서로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안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시고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